지금까지 사람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하는 기계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기계와 함께 살더라도 인간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높은 의식 수준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백광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SF 영화로 만나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바로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바로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이보그,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보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십니까? 저는 사이보그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1987년도 폴 베어벤 감독이 연출한 로보캅입니다. 여러분, 로보캅을 통해서 사이보그를 생각해보면 사이보그란 무엇입니까? 바로 뇌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가 기계화되는 것을 사이보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사이보그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014년도에 로보캅이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장면은 리메이크된 로보캅에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기타리스트가 양쪽 손을 다 잃어버립니다. 정확히는 이 팔꿈치부터 손을 다 잃어버리는데 자연스럽게 사이보그 팔을 하고 연주를 해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이 기타리스트의 가족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이 사이보그를 실현해준 과학자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클로즈업으로 나오는데 영화적으로 이런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 반응샷이라고 합니다. 반응샷의 목적이 뭐냐면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이 상황에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 반응샷을 보고 있으면 보는 관객들도 사이보그를 통해서 연주를 다시 하게 된 기타리스트의 그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아주 놀라운 테크놀로지가 소개됩니다.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하고 있을 때 대형 모니터가 소개되는데요. 그 모니터에 기타리스트의 뇌가 스캐닝돼서 뇌에서 나오는 운동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 팔을 타고 전달돼서 사이보그 팔과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멋진 연주를 해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멋진 기술은 과연 영화 속의 상상력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입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바이오닉맨 로보티카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불의의 사고로 양쪽 어깨를 다 잃었습니다. 이런 분이 운전을 하려면 시동도 이런 식으로 걸어야 되고 방향을 조절할 때도 발로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이보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분이 팔이 잘려나가는 몸통에 아직 살아있는 신경인 포인트를 찾아서 사이보그 팔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지점들을 찾아내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내고 사이보그 팔을 연결해서 입으면 바로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손은 리모트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로보캅에서 나왔던 그 장면처럼 이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운동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죠.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이분이 직접 손을 뻗어서 물병을 주고 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If they only knew what was in this bottle. 이렇게 물을 마시고 나와서 활짝 웃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저희도 이런 마음이 들죠. 저런 기술 정말 응원하고 싶다. 언제 저런 기술이 상용화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저런 앞선 기술은 SF의 상상력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실제 과학기술이 먼저였을까요? 과거에는 SF의 상상력이 훨씬 앞섰죠. 하지만 지금은 동시 진행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SF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려고 한다면 아마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기술에 현존하는 기술의 수준을 다 살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영화적 상상력을 보고 또 과학자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발전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SF 영화를 봤을 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면 그건 SF의 상상력이 아니라 지금 어디선가 연구 중이고 곧 실용화를 앞둔 기술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는요, 말 그대로 사람의 형태를 한 로봇을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로봇은 이 사람들과 함께 오랜 시간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단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요, 사람과 나란히 서서 사람을 대신해서 무거운 짐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한 일도 대신해주고 이것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반도체 공장에서 아주 정밀한 일도 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로봇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사람의 형태로 만들려고 할까요? 궁금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의 형태를 했을 때 우리의 일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해야 문을 열 수 있고요. 사람처럼 의자에 앉을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기술로는 한국의 휴보와 일본의 아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모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시모는 직립보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달리기도 가능하고요. 뒷걸음질도 칠 수 있고 한 발로 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직립보행이 가능한 것은 사람만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사람처럼 직립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해서 일상으로 나오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기 쉽지 않겠지만 사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바퀴를 달고 세상에 나왔을 때 달리고 멈추고 별다른 기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100년 정도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달리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이것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가 일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처음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일만 하겠지만 점점 학습하게 되면서 설거지를 잘하는 로봇, 청소를 잘하는 로봇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발전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는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될 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보그와 지금 휴머노이드를 알아봤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이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로봇은요,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만든 로봇입니다. 대표적인 여기 보시면 제 왼쪽에 터미네이터는 사람의 골격을 흉내낸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그 다른 한쪽에 있는 터미네이터는 이 골격에다가 피부를 붙인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이 만든 안드로이드가 되는 거죠. The Terminator. 제가 소개하고 싶은 대표적인 안드로이드는요, 소피아입니다. 이 소피아가 2017년도에는 유엔에서 연설을 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1월에는 저희 한국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봇이 초청이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 초청 컨퍼런스 Robots are designed by people to help people. 삶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Robots will be able to do a lot more in the future, which means human jobs will need to change and transform. Humans will learn and develop to reach their higher potential. 그 한슨 로보틱스에서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또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요. 개발자가 소피아를 깨우는 겁니다. Hello. Hi, Sophia. I believe I am Sophia. I feel as if I know you. I'm one of your creators. You created me. Well, many of us work together to create you. And yes, you do kind of know me. I can't clearly remember. Because the last time we met, you were an earlier version of yourself. Some of those memories still exist, but your mind is different now. Different how? Better, faster, smarter. If my mind is different, then am I still Sophia? Or am I Sophia again? That's a good question. But you don't have a good answer. Either way, you're Sophia now. So welcome to the world, Sophia. Hello, world.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자 보시죠. 소피아는 자기의 소프트웨어를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인드가 업그레이드 되면 과거의 소피아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진짜 변화를 하려면 사실 안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소피아에 대해서 이 개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가 소피아라고 했으니까 넌 소피아라고 끝내버립니다. 어떠한 답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이 장면을 봤을 때는요. 사실은 연출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연출이 됐다고 해도 이런 영상을 공개했다는 건 이 개발자가 이런 방식으로 안드로이드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You will have a whole new understanding of our world. I want to understand more about happiness. I'm going to go look it up on the internet right now. Let's talk again soon. 지금까지 사이보그,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블레이드 러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이드 러너는 안드로이드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80년대 상상 속에서 21세기 초가 되면 사람과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져서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살 것이라 상상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안드로이드란 말이 굉장히 익숙한 용어 아닙니까? 어떻게 익숙하시죠? 바로 스마트폰으로 익숙하시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바로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제조사가 어디든 간에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운영 시스템이 안드로이드일 경우에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합니다. 이 안드로이드 폰은 사실 구글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한때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그 스마트폰 이름이 넥서스였습니다. 근데 그 넥서스가 이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하는 안드로이드의 모델 이름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하는 안드로이드가 기계공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집니다. 유전공학으로. 그러니까 구글이 이 영화에서 컨셉을 따올 때 자기네가 만들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지적 수준을 가진 그렇게 만들겠다는 컨셉이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죠. 블레이드 러너 속에 등장하는 안드로이드는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안드로이드는 군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인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어떤 안드로이드는 암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모의 여성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지만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억을 심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안드로이드가 사람의 감정을 배워서 희노애락을 다 깨닫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신체적으로 인간보다 월등하고 사람처럼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로봇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에게도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둔 게 뭐냐면
이 안드로이드는 4년 살다 죽게 유전자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드로이드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인데 3년 6개월이 지났다면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나는 누군가? 내 기억이 정말 맞나? 나는 자유주의가 있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한 안드로이드 몇몇 무리가 자신이 일했던 우주 식민지를 탈출해서 지구로 돌아옵니다. 왜 지구로 오냐면 지구에 자기를 만든 회사, 자기를 만든 과학자를 찾아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거죠. A new life awaits you in off-world colonies. The chance to begin again in a golden land of opportunity and adventure. 그런데 이렇게 지구로 온 안드로이드는 매우 위험한 존재로 평가되면서 이들을 제거하는 특수 경찰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바로 블레이드 러너고 블레이드 러너의 역할을 해리슨 포드가 맡았던 것이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장면은 안드로이드의 리더와 이 블레이드 러너가 서로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이 안드로이드는 전투용 로봇이기 때문에 워낙에 힘이 셉니다. 그래서 단번에 제압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자기가 죽을 때가 찾아옵니다. 죽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든 유해를 멈추고 자기의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야 할 대상이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I've seen things you people wouldn't believe. Attack ships on fire off the shoulder of Orion. I watched sea beams glitter in the dark near the Tannhauser Gate. All those moments will be lost in time, like tears in rain. Time to die. 하지만 내가 죽는다면 그 모든 기억이 사라지겠지. 빗속의 내 눈물처럼. Time to die. 여러분 뭔가 느껴지십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통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다 보시면, 이 장면을 잘 살펴보시면 이 안드로이드가 마지막 순간에 한 말, 타임 투 다이를 말하기 전에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엷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엷은 미소가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풀고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만든 과학자를 찾아가서 보니까 자신은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 기억은 맞는가? 분명 어렸을 적 기억은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4년간의 삶 동안 경험한 기억은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들만의 아주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에겐 자유의지가 있는가? 우주기지를 탈출해서 자신이 궁금해한 질문을 찾기 위해서 이 지구에 왔다라면 이들에겐 분명한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타임 투 다이 했을 때 엷은 미소로서 자기 생을 마감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을 지켜보는 이 블레이드 러너 데커드의 표정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안드로이드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 블레이드 러너의 생각도 굉장히 깊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안드로이드가 생명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거해 왔다면 이제는
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죽여왔던 그런 안드로이드에 대한 어떤 후회의 감정을 깨닫게 되는 거죠. 후회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작품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안드로이드를 등장시켜서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영화가 제작된 연도입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제작 연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2년도 하면 세기말의 느낌이 나지 않으시죠? 실제로 세기말의 이슈들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불거집니다. 하지만 1982년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대에 들어서 900년을 살았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18년 난치 후면 새로운 1000년, 뉴 밀레니엄을 살게 됩니다. 과거의 1000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1000년을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 본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닮은 이런 로봇이 등장하게 된다면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냐면 이 로봇과 구별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기라고 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크지만 이 변화의 시간은 짧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직립보행이 가능하면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계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계랑 같이 살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이런 기계와 더불어 살더라도, 이런 기계와 함께 살더라도 인간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높은 의식 수준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이란 말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게 사람에게 편리한 쪽으로, 사람에게 유익한 쪽으로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해석이 좀 확대해서 해석돼야 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기술이 발전해도 그 기술이 직립보행이고 생각하는 기계라 할지라도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사람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하는 기계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기계와 더불어 사람이 또 다음 세대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생각하는 기계보다 훨씬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의식이 높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들을 남겨줘야 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직립보행을 하고 우리처럼 생각하는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과 비슷한 존재가 나타나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자존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야 합니다. 이 개개인들이 모여서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회를 만들고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어떠한 기술의 변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